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 하나만 보고 손해보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정신 차린 30대 여자입니다. 미리부터 고백하자면 저는 30이 넘어서도 철이 없었는데요. 제가 외동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5년 만에 시험과 나이로 어렵게 얻은 늦둥이 딸이라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았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오랜 시간 순수하게 살았고, 나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르고 착한 사람들이라 여기며 단순하게 살았는데, 남편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첫 만남은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자기 남자친구의 절친을 저에게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는데, 자꾸 얼굴을 보고 어울리다 보니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솔직히 일부러 나쁘게 보일 이유도 없는 건데 저는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그 남자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순진했던 여고생 시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하면 죽음도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여자였는데 아마 남편도 저 같은 여자가 신기했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블 데이트를 하다가 저도 남편도 호감이 생겼고 나중엔 우리 둘만 데이트를 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까? 친구 커플이 결혼을 하면서 훅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저도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고 나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는데 제 나이가 32살, 남편 나이가 36살로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었죠. 하지만 남편 집은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는데요. 다른 사람처럼 집에 생활비를 드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도 아니었거든요. 그에 반면 저희 친정은 부모님이 빌라 상가 건물 같은 걸 지어 분양 사업을 하고 계셨고 경제적 여유가 꽤나 많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 집이며 차며 해주겠다고 저희 아빠는 늘 노래를 부르셨어요. 나는 너를 너무 힘들게 가졌잖아. 그래서 네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손자 손녀는 오랫동안 보고 싶다. 물론 귀한 내 딸 시집간다고 하면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좋은 짝 만나 행복하게 살면 아들 하나 생기는 거니 그것도 너무 좋지. 라며 언제고 당신의 딸이 결혼해 가족이 늘어나 더 큰 행복을 바라셨던 친정 아빠셨는데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인사를 다녀온 뒤 아무래도 남편 쪽에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 꺼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의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긴장했던 남편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는데 그 후 저희 엄마는 남편이 인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어요. 오늘 네가 데리고 온 남자 인상이 참 좋더라. 무엇보다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엄마 눈에도 쏙 들던걸. 그리고 아까 네가 한 얘기 있잖아. 저쪽 집에서는 도와주지 못하실 것 같다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다른 건 아무 상관없지만 사람은 잘 봐야 한다고. 네 남편 될 사람도 그렇고 시 가족 될 사람들도 잘 봐야 하고. 엄마, 다들 좋아. 엄마도 좀 전에 기강씨 인상 좋다고 했잖아.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온화하고 다 좋으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원래 사람은 한두 번 봐서는 잘 모르는 거니까 결혼 준비하면서도 잘 봐. 결혼하고 나면 가족인데 괜히 이상한 사람이랑 엮이면 피곤하다. 특히 네가 순진해서 잘 모르는데 남자들 결혼하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엄마는
에휴. 그래서 내가 시집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언제 그렇대. 엄마가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지. 이왕이면, 아니, 우리 딸은 꼭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갔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우리 딸은 원래 누구든 다 좋게만 보잖아. 전에 인사 갔을 때 그쪽 식구들은 어땠어? 다들 좋았어. 잘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나한테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해줬는걸? 에휴, 그래서 또 홀랑 좋아라 했지? 좌우간 우리 딸은 누굴 닮아서 사람 좋아하고 해맑을까? 너는 언제 철들래?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되려나? 엄마는 또 그 소리. 나 어른이거든? 30대야. 엄마 눈에만 내가 애처럼 보이는 거야. 별 걱정을 다 해 정말. 엄마, 딸만 믿어. 내가 이래봬도 사람 보는 눈이 제법 있걸랑요. 기강씨 착한 사람이야. 만나는 내내 나한테 맞춰주고 잘해줬어. 싸운 적도 없다니까. 그래, 알겠어. 엄마가 딸 아니면 누굴 믿겠니? 그러니까 우리 딸 꼭 행복해라. 엄마는 그것 말고는 바랄 게 없어. 알겠어, 잘 살게. 행복하게 입 찢어지게 웃으면서 살게. 분명 저는 저한테 다가올 미래도 모르고 저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경험해본 결혼이라는 세상은 마냥 행복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분들 사연을 들으면 시댁과 갈등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순전히 남편 하나 때문에 이혼했거든요. 제 전 시부모님은 저희가 결혼할 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셨는데 결혼하고 2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제가 바라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그야말로 땡전 한 푼도 없이 시작해서 자식 셋을 낳고 이 고생 저 고생하며 살았다는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 결혼 전에 남편한테 대략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당사자인 시부모님에게 들으니 그 이야기의 깊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옥이 시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심에도 건물 청소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허리도 살짝 굽으셨고 손가락 마디도 쫙 피는 게 힘들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손을 잡아드렸을 때 왜 그렇게 피부가 거치신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몸에 좋은 거, 피부에 좋은 거, 소재 좋은 옷들을 선물로 준비해드렸고 시부모님은 이런 거 비싸니까 안 줘도 된다고 하시면서도 늘 좋아하셨는데 아마 남편이 제 뒤통수를 치려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시부모님께 계속 잘해드리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좋았던 시간도 잠시 결혼하고 3년이 넘어 4년차가 되어가니 슬슬 남편에게서 전과 다른 무신경과 무심함이 느껴졌는데 제가 외롭고 서운한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었다는 것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처럼 시험관을 하는데도 임신은 어려웠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처음에는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마음처럼 태어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한테 미안하고 시부모님께도 죄송해 우울한 마음도 많았는데 그 즈음부터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회사 일 핑계대면서 늦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특근이다 약속이다 외출도 잦아졌는데 전처럼 저랑 둘이 함께 있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임신도 포기한 것 같았고 그래서인지 저를 피하는 느낌마저 들었는데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끙끙했어요. 남편이 저를 피하니 임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죠.
그러다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남편이 저한테 다시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바보처럼 마음을 돌려준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퇴근 후 맛있는 저녁을 먹자며 오랜만에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같이 사는 부부인데 왜 그렇게 그 말이 설레든지 저는 그날 아침 꽃단장까지 하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전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면 남구님이랑 데이트하나? 제 차림을 칭찬해줬는데 그래서 더 한껏 가슴이 부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윽고 퇴근 시간이 되어 남편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오랜만에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서인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들뜬 기분에 취해 있을 무렵 남편이 난데없이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부부가 사는 신혼집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와인에 취해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제대로 들은 소리가 맞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사는 신혼집은 아파트가 30평 후반대 신축 아파트였는데 전에 저희 아빠가 말씀하셨듯 친정아빠가 저희 결혼할 때 그 집을 제 명의로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애도 없이 둘만 사는데 집이 너무 넓지 않냐며 이 집을 팔아 반절은 시부모님에게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지금 사는 집을 팔자고? 우리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한 거 자기도 알잖아. 근데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으니 나만 좋은 데 사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 게다가 그 집이 몇 년 전부터 우풍도 심하고 지난 여름에는 누수 터져서 아래층 공사까지 해줬잖아.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따뜻하지도 않은데 난방비만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아이도 있는데 그러다 골병 들면 어떡해? 그래도 꼭 이 집을 팔아서 해드려야 하나? 그렇다고 장인어른한테 돈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럼 대신 우리 아빠 신축 분양하는 집 중에 괜찮은 걸 하나 부탁드려 보자. 지금 사시는 집 팔고 일단 그 돈으로 우리 아빠한테 집을 분양받으면 되잖아. 에이, 장인어른이 아무리 통 크고 좋으신 분이라도 그건 아니지. 엄연히 분양가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집을 하나 달라고 하겠다고? 그건 내가 싫어. 사돈인데 이게 뭐냐? 자존심 상하게. 아니, 자기 얘기를 들으니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집을 파는 건 아닌 것 같아. 명의는 내 거지만 이 집도 아빠가 사준 건데 우리 마음대로 팔 순 없지. 그러니까 비밀로 해야지. 어차피 우리 집은 안 오시잖아. 우리가 팔았다고 말 안 하면 모르실 텐데 그렇게 하자. 우리는 20평대 작은 아파트 가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빌라도 예쁘게 잘 지으니까 그런데 가도 되지. 애도 없으니 학군 같은 거 안 따져도 되잖아. 왜 말을 아까부터 그렇게 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엔 생길 수도 있잖아.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자기야,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애 없이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지. 나는 자기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는 꼭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 요즘 애 하나 키우려면 수억 든데 차라리 나는 그럴 돈으로 자기랑 재미나게 살고 싶어. 이제 우리 젊지도 않아. 남편은 이젠 애는 필요 없다며 제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저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쩐지 저는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는데요. 이걸 누가 더 고생이냐 따지는 것도 우습지만 시험관을 하면서 고생은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젊지도 않고 이젠 힘들어서 아이를 포기하고 싶다는 남편이었고
저는 서운한 마음에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사정은 유감이지만 살고 있는, 그것도 저희 아빠가 잘 살라고 사주신 아파트를 팔아 도와드리고 싶진 않았는데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철없이 친정 부모님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고, 대신 남편이 우리 사는 집을 팔아 시댁 도와주자고 했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듯 말씀을 아끼는 눈치셨어요. 아빠, 요즘 집사라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그야 인건비며 자재비며 오르지 않은 게 없으니까. 요즘은 또 예전 같지가 않아서 분양도 잘 안 돼. 대출도 잘 안 나와서 해약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아, 그렇구나. 그이가 시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집을 팔아도 집을 새로 사긴 어렵겠네. 대출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아빠도 도와주긴 많이 힘드나? 유정아, 아무리 그래도 네 아빠 곤란하게 그런 말을 하니 그리고 사돈들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이도 같은 소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딸, 그 문제는 아빠도 좀 어렵네. 아빠도 대출받아서 집 짓고 상가 짓는 건데 남는 게 없으면 힘들지. 아빠도 그럼 한 채 턱 하고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어.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네. 나는 집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건 줄 알았어. 회사 사람들 전부 알아서 집만 잘 사니까. 에휴, 여보, 우리가 딸을 너무 현실을 안 가르쳤네. 너 괜히 네 시부모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지? 엄마는 나를 뭘로 보고? 나 그렇게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 아니거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뾰족한 수 있을 때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 그건 잘했다. 그리고 니네 시댁 자가라고 하지 않았어? 맞는데 그이 말로는 오래돼서 손볼 때도 많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많이 춥다나 봐. 난방비로 20만 원 넘게 쓰시는데 따뜻하지 않대. 저런. 그래서 이서방이 걱정이 많은 거구나. 사돈이 그래도 아들은 잘 키우셨네. 유정아, 아빠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아빠가 노력을 좀 해볼게. 괜히 이서방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때 돼서 아빠가 적당한 물건 찾으면 그때 얘기해라. 이왕이면 사돈도 아빠가 분양하는 거 말고 남이 분양하는 거 좋은 가격에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아빠가 믿을 수 있고 가격 조정 어느 정도 되는 좋은 물건 찾아볼게. 정말? 그래주면 너무 좋지.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 시부모님도 부담 안 갖고 너무 좋다. 그래도 너무 김칫국 마시지 말고. 요즘 워낙에 집값도 비싸고 돈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괜히 설레발치면 안 돼. 그럼 너나 나나 곤란해져. 알겠어, 염려마. 입 꾹 닫고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참 철없는 딸이었어요. 부모 가슴에 부담스럽고 무거운 돌을 얹어준 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서 입이 근질거리는 것도 겨우 참고 기분이 좋은 나머지 저도 모르게 룰루랄라 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한껏 기분이 다운돼서 저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기분 나쁜 거 뻔히 보일 텐데 어떻게 콧노래를 하냐고 저더러 눈치 없다고 했는데 연애할 때는 남편이 저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한 적이 없던 터라 저는 남편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이지 목구멍 끝까지 우리 아빠가 시부모님 집 알아봐준다고 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행여 아빠 말처럼 곤란해질까 겨우 참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꾸만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는 걸 느꼈는데요. 그 후로 남편은 한 침대에서 자는 것도 잘 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무슨 고민이 그렇게도 많은 건지 거실에서 자기는 조금만 있다가 자겠다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그러다 한 번씩 저에게 말을 걸 때는 그 이야기 소재가 늘 자기 부모님 집 문제였어요. 남편이 3남매 중 막내였지만 장남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자기가 장남인데 더 늦기 전에 효도를 하고 싶다고 저를 졸랐고 그때는 제 마음도 예전 같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너무 돈돈거리니까 나중엔 이 남자는 나랑 결혼한 게 돈 때문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제가 억대 연봉도 아니고 저희 집이 무슨 재벌도 아니지만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는 형편이 많이 좋은 것이 사실이었고 결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다 보니 안 그랬던 사람도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자기 효도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을 할 때면 전에는 아니었지만 문득문득 자기가 효도하고 싶은 걸 왜 나를 졸라서 하려고 하는지 그 심보가 고약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저희 아빠가 이야기한 건 아직 얘기할 수도 없고 솔직히 그때는 아빠가 적당한 집을 찾아줘도 반갑지 않았는데 남편은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낀 건지 그런 저를 보고 너도 며느리이긴 하네. 친정이랑 시댁이랑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왜? 시댁이 못 사니까 우스워? 라고 심지어 화를 내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효도를 하고 싶으면 지 힘으로 하던지요. 아니 시부모님이 애당초 부탁한 일도 아닌데 자기 혼자 발을 동동거리며 저에게 짜증을 부리는 남편을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희 친정에 도움받고 싶은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계속 살고 있는 집을 팔자고 저더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 인간이 나 몰래 무슨 빚이라도 있나?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하도 보채고 졸라대니 돈이 궁해져라나 싶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다 제 차가 퍼져버려서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업무상 차가 없으면 힘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장의 물건도 체크해야 하고 다른 협력업체와 미팅도 빈번해 차는 필수였는데 다행히 남편의 차가 거의 주차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남편의 회사는 간부들까지만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었거든요. 주차 자리가 협소해서 그런다나? 굳이 차를 가지고 다니고 싶으면 회사 근처 어딘가에 월 주차 가능한 곳을 찾아야 했는데 집이 남편 회사에서 지하철로 9정거장이면 도착하는 거리라 굳이 그런 돈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는 본인이 주말에 개인 볼일 보거나 저랑 어디 데이트하러 갈 때 혹은 시댁에 갈 때만 쓰고 있었는데 그 차 생각이 나서 저는 남편의 차 키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둘 다 워낙 정리정돈을 잘하는 성격이라 힘들지 않게 남편의 차 키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상황이 급해 남편에게 문자로 내 차가 퍼져서 자기 차 좀 빌린다고 짧게 문자를 보내고 그 차를 바로 썼어요. 그런데 차 안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했고 안에 디퓨저인지 좋은 냄새도 났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가 남편 차를 마지막으로 탔던 게 참 오래되었는데 저는 괜히 차 안을 살펴보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뒤늦게 문자를 확인했는지 자기는 자기 차 쓰는 거 반대라며 저더러 렌트를 하든 택시를 타든 하라고 자기 차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저는 이 차에 뭔가 있는
그런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렁크도 열어보고 차 시트 밑바닥도 살펴보며 출근해야 하는 사실도 잊은 채 차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차 트렁크 바닥에 공간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죠. 전에 드라마에서 바람핀 남자가 거기에 물건을 숨기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살펴보니 거짓말처럼 거기엔 다른 여자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편한 신발이나 얇은 가디건, 거기에 핸드크림, 립감 같은 여자 물건이 있었는데, 그때 다리에 탁 하고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건 거기에 무슨 부동산 명함 같은 것들이 잔뜩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보니 유독 메모가 많이 되어 있는 명함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보니 인천이었는데, 참고로 저희 부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거든요. 시부모님도 김포 쪽에 사셔서 저희 집이랑 가까웠는데, 인천에는 제가 알기로 친척도 없는 낯선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천 쪽 부동산 명함이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 저는 뭐가 더 있지 않을까 계속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카페 같은 곳을 가면 도장 찍어주는 포인트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떡하니 다른 여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바람이 맞았어요. 이런 게 바람이 아니면 뭐가 바람이겠어요.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하니 여기에 적기도 민망한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는데, 그냥 남편의 차는 외도 증거의 총 집합이었죠. 그런데도 간도 크게 차 키를 집에 두고 다녔다니 새삼 남편의 허술함이 고맙기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미친 듯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의 문자 답장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똥줄이 탔던 남편은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무래도 이 인간이 일도 내팽개치고 집으로 올 것 같아 저는 일단 운전을 해서 거래처 공장으로 이동했는데요. 일이 있기도 했고 회사로 가면 남편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리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일을 무슨 정신인지 모두 끝내고 저는 유독 메모가 많이 되어 있던 인천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남편놈의 내연여행색을 하며 통화를 시도했죠.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손이랑 목소리가 덜덜덜 떨렸어요. 여보세요? 땡땡 부동산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까만 제네시스 SUV 타고 남자랑 같이 집 보러 갔던 최선화예요. 아, 기억나요. 아유, 왜 이제 연락해요. 그 물건 다른 임자 생겨서 날렸어요. 그날 생각 좀 하고 다시 온다고 하더니 그게 일이 좀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럼 그 물건 이젠 없는 건가요? 원래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똑같은 법이에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지. 근데 아가씨가 운이 좋긴 하나 보네. 마침 어제 비슷한 물건이 들어왔거든. 어때요? 그 집 보고 바로 계약할래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 그리고 그때 보니까 둘이 엄청 잘 어울리던데. 남자가 집 해준다고 할 때 얼른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그 남자도 다른 여자한테 뺏긴다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도 떠들어대는 오지랖 넓은 부동산 사장님 덕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터졌는데 사람이 이렇게도 뒤통수를 맞는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부모님 집을 넓은 곳으로 옮겨주고 싶다는 남편의 말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인간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여자한테 집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퇴근 후 저는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시댁으로 향했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긴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혼자 밤에 불쑥 찾아오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는데 제가 제 차 남편이 이 집 팔고 저희가 살던 아파트도 팔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지 않았냐 물으니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그 사돈이 사준 아파트를 왜 파냐고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지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걔는 왜 너한테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다니? 우리는 여기서 살면 돼. 그이가 집이 너무 낡아서 두 분이 고생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빠한테 괜찮은 집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얘기까지 해놨는데 저는 두 분 다 아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부동산도 여러 곳 다니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뭐? 부동산까지 다녔다고? 네, 여기 보세요. 아, 그리고 부동산 명함이랑 다른 것도 같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시는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게 뭔데?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의 내연녀 물건을 한아름 꺼내 보여줬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이게 다 뭔가 하고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여자 물건을 보자마자 저를 쳐다보셨는데 이거 네 거가 아니라는 거지? 라고 단번에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물론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더니 냉수를 꺼내 벌컥벌컥 물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으셨고 당신의 아들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저 들으라는 듯 스피커폰으로 돌리셨어요. 엄마, 왜요? 너 혹시 우리 이사시켜주려고 네 처한테 집 팔자고 했냐? 그 사람이 그래요? 아니 뭐 집이 오래되긴 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랬지. 그래서 부동산 다니고 그랬어? 네 장인이 사준 아파트 팔아서 집 사려고? 그건 무슨 소리야, 부동산이라니. 아니, 나는 그 사람한테 그냥 말만 한 거야.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그 집을 순순하게 팔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그걸 아는 놈이 왜 딴 년이랑 부동산을 다녀? 그년 집 해준다고 인천까지 가서 집 알아봤잖아. 너나 지금 당장 순순하게 풀어?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혹시 집사람 거기 있어? 집사람이 내 차에서 뭐 찾았대? 아, 이놈의 화상. 네 집사람 지금 없다. 네 차에서 여자 물건이랑 부동산 명함이랑 잔뜩 가지고 여길 왔는데 너 빨리 풀어? 너 바람 피우니? 그래서 엄마 아빠 핑계대고 네 마누라 앞으로 되어있는 집 팔아서 그년이랑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했어? 너 바른 대로 말해. 엄마 성질 알지? 엄마, 진정해. 그냥 만나는 거야. 그리고 산부인과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시험관 시술까지 하는데 애가 안 생긴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밖에서 애라도 만들어 보려고? 아니, 확인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지. 그러다 다른 여자랑 애가 생기면 그때 이혼해도 되고. 네가 미쳤구나. 아니,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애를 좋아했어? 그래도 내 새끼는 갖고 싶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다 까발려져서 말하는 건데 엄마 아빠도 좀 협조 좀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손해볼 게 없어. 일단 이사 가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해. 지금 그 집 집사람 명이라 내가 건드리지도 못하거든. 그니까 그 집 팔아서 반 엄마 아빠가 받아서 나 주고 나는 그 돈으로 일단 새 살림 차렸다가 여차하면 이혼하고 그때 재산 분할 또 하면 이거랑 그거랑 합쳐서 내가 진짜로 이사시켜줄게. 그럼 엄마 아빠는 새집도 생기고 손주도 생기는 거야. 어때? 너무 좋은 계획이지 않아? 저는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잘도 짓거리는 남편의 신난 목소리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뺏어서 꺼버리려고 하셨고
그걸 시어머니가 막으며 알겠으니 이것들 당장 가져가라며 집으로 부르셨는데 남편이 차가 없어서 못 간다고 징징거렸어요.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당장 튀어와. 그리고 너랑 살림 차리겠다는 그 여자도 데리고 와라. 어떻게 생긴 여잔지 확인 좀 하자. 최선화? 아이씨, 도대체 뭘 엄마나 갖다 보여준 거야. 거기에 우리 선화 이름도 적혀 있었어? 우리 선화 좋아하네. 그래, 커피를 얼마나 처마셨는지 도장 2개만 더 찍으면 무료로 한 잔이란다. 너 당장 튀어와. 남편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그 뒤에 말을 한참이나 못하셨는데 그제야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가, 울지 마라. 네가 우니까 내가 더 미안해서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아들을 참 잘못 키웠네. 내가 비겁하게 원래 그런 애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을란다. 선택은 네가 해. 그냥 못난 놈 버리던지 아니면 내가 두들겨 패서 새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 데리고 살 건지. 나는 강요하지 않으마. 아니 여보, 그래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어딨나? 얘야, 내가 대신 이렇게 사과하마. 우리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남자한테 바람은 그냥 바람이야. 결국엔 조강지처한테 돌아가기 마련이라니까. 시끄러워. 당신도 쟤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는 거야. 아까 못 들었어? 나는 내 아들인데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 이걸 만약에 사돈들이 들었다고 생각해봐. 그야. 그러게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당신이 기강이한테 전화만 안 걸었어도 될 일이었잖아. 확인을 해야지. 아니, 이런 물건이 나오는데 확인할 것도 없었지. 좌우간 미안하다. 저기 사실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차에 블랙박스에 목소리랑 내부 영상이 있는데 저 그 여자 얼굴 다 봤어요. 더한 것도 봤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선택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온 것도 어머니 아버님까지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다 같이 짜고 치는 거였나? 그게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그리고 여기로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었겠어. 미안하다. 내가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생각이 안 나. 나는 네 선택 존중한다. 여보, 당신도 존중해.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봐. 당신이 잘 살라고 사준 아파트 팔아. 딴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고 하는 사위 받아줄 수 있어? 없지. 그래, 쳐 죽일 놈이지. 미안하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시부모님은 그나마 괜찮은 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진심으로 아들 대신 사과해주는 부모님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무슨 자기 둘째 부인 인사를 시켜주려고 하는 건지 신나서 지 애인이랑 시댁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던지셨죠. 그 바람에 중문 유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고 그 난리통에 남편과 그 내연녀는 저를 봤는지 놀라서 주랭랑을 치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어찌나 민첩하게 움직이시던지 그 두 연놈을 잡아서 끌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왜 이러냐며 남편이 자기 엄마를 밀쳐냈는데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 모습에 시아버님까지 나서 남편에게 주먹을 날리셨죠. 그리고 그 내연녀는 제 차지였어요.
왜 그렇게 TV의 여자들이 머리채를 잡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저 역시 먼저 손이 나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그 여자도 질세라 제 머리채를 잡고 쌍스러운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와이프였고 여긴 시댁이었으니 홈그라운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제가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저는 남편놈에게 이혼할 거니 집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 통보했어요. 설마 이렇게 다 까발려졌는데 계속 나랑 살 생각인 건 아니지? 저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 아까 인천 땡땡 부동산인가? 거기에 전화해봤는데 둘이 엄청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 그리고 먼저 봤던 집은 나갔고 다른 물건이 있대. 놓치지 말고 그거라도 잡아. 아참, 돈이 없어서 못하나? 설마 우리 아빠가 사준 내 아파트 팔아서 그거 사려고 했니? 아주 뻔뻔하다. 어떻게 장인 돈으로 새살림을 차릴 생각을 해? 그것도 네 부모 팔아서. 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치사하게 여길 왜 와?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지. 왜? 너도 내 가족 건드렸잖아. 우리 아빠가 사준 아파트 팔자고 할 땐 그 생각 못 해봤어? 아니, 사줬으면 끝인 거지. 막말로 우리한테 사줬으니까 내 지분도 있는 거야. 안 닥쳐? 아, 내가 저걸 아들이라고 낳아서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리고 그쪽은 얘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지? 제정신이야?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도 모자라지.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왜 선악까지 여기에 휘말리게 해? 아주 찐사랑 나셨네. 너는 네 마누라 속 뒤집어 놓고 지금 전형 걱정이 되니? 넌 이혼당해도 싸.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님께도 죄송해요. 아마도 오늘이 두 분을 뵙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철없는 며느리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드님은 여기 두고 갈게요. 그리고 곧 이혼 서류랑 아드님 물건은 챙겨서 보낼 테니. 아니다. 저 식기 물건은 그냥 갖다 버려. 그냥 이혼 서류만 보내라. 내가 저놈의 손가락 분질러서라도 도장 찍어 보낼 테니.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전현한테 상간년 소송도 하고. 엄마 미쳤어? 그래 미쳤다. 아들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 애미가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어. 요정아,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부터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어여 가. 뭐 좋은 얼굴이라고 계속 보고 있니?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남편 면상에 그놈 차키를 던졌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쓰러져 울었는데 한 3시간 정도 울었을까? 속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는데 정말로 그 다음날 그 인간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번호를 바꾸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소름이 끼쳤는데 저는 이혼 절차를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친정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상담을 했는데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이혼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합의 이혼을 할지 소송을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할 거라 그냥 소송을 하겠다고 했죠. 혼인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남편이 너무 기괴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전부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법 자체가 합의가 아닌 이상 과도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그래도 법망에서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고 싶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 남편이 지발로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자기 내연녀랑 정리했다고 자기 용서해달라고 했는데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시원하게 뺨 따고 날려줬습니다. 제가 손이 제법 맵거든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그 소리 또한 찰지게 났는데 제 손이 다 아플 정도였으니 그 인간 뺨은 불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가 저랑 헤어지면 좋을 것이 없어 그런지 끝까지 저에게 매달리면서 자기 부모님 집 바꿔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이었다고. 자기는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까진 한 게 아니라는 등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는데 나중엔 그 여자가 자기를 꼬셔서 지가 넘어간 거라며 찌질함의 끝판을 보여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 노력했다니 현타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고 제가 이를 악물었는데 그때 제가 세상을 많이 배웠네요. 아무리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판결이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무슨 발악을 그렇게 하는지 나중엔 저를 사랑해 헤어질 수 없다고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차마 보여드리지 못한 낯뜨거운 영상을 판사님께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러자 남편놈은 더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드디어 포기했고 저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는데 그 인간이 바람 피우느라 돈이 하나도 없었는지 신용대출을 받아 위자료를 해줬어요. 어찌나 그 돈을 받고 기분이 좋던지 그 인간이 그 돈 갚느라 고생할 일을 생각하니 그나마 조금은 불이 났던 제 속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상간녀 소송에서 저는 또 1,000만 원 위자료로 받게 되었는데요. 그 돈을 누가 해줬는지 관심도 없고 저는 그렇게 그 년놈에게 3,000만 원 받고 깨끗하게 헤어졌어요. 시어머님이 남편 물건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혼수로 해온 물건이니 그 물건을 돌려드리고 싶었고 원하시면 그건 돈으로 환산해드리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도 시어머니가 됐다며 네 용돈 하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당신도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시고는 당신 벌은 못난 아들을 거둬 다시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 하셨는데 시어머님 때문에 그런가 남편에 대한 미움도 거기까지였어요. 아니, 남편이 그런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저런 멋진 시어머니와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이혼한 지 시간이 제법 지난 지금도 전 남편보단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남편이 못난 것은 모두 자기 잘못이라 자책하던 시어머니가 이젠 저에 대한 미안함을 내려놓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 이혼 소송이 끝나고 비로소 제 이혼에 대해 알게 된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직까지도 깊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사는 모습으로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저는 심신이 모두 안정되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이 소중한 행복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혼한 후에야 비로소 어른이 된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는 더욱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이상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아울러 현재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제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